지난 12일 국내 최초로 열린 국제 관함식에서 해군은 우리 기술로 자체 제작한 3,400톤급 구축함 광개토 대왕함을 일반에 선보였다. 근대식 군함을 도입한 지 100년 만의 일이었다. 최첨단의 군함 없이 더 이상의 해상 방위는 불가능한 시대. 그것은 1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다름이 없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야 했던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은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한 나라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군함 보유 현황입니다. 미국은 8만 톤급이 넘는 항공모함을 13척이나 보유하고 있고, 이 가까운 일본은 9천 톤이 넘는 이지스급 대형 군함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선진 강대국이 아니면 이런 군함을 만들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3,400톤급의 구축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함을 보유함으로써 우리 해군은 한 단계 그 발전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대식 군함을 만들 수 없었던 1903년 고종은 군함 한 척을 구입합니다. 이 배가 바로 그 군함 양무호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이 배는 광개토 대왕함과 똑같은 3,400톤급입니다. 당시로서 초대형급인 이런 군함을 도입했다는 것은 아마 대단한 국책 사업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배는 지금까지 베일에 쌓인 채 일반에게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이 사진 한 장뿐입니다. 대한제국 최초의 근대식 군함이었던 양무호는 왜 역사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배가 어떤 배이고 고종은 이 배를 어떻게 구입했는지부터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양무호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처음 찾은 곳은 진해 해군 사관학교. 해군은 양무호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해군이 갖고 있는 자료가 궁금했다. 그러나 해군이 갖고 있는 건 역시 이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런데 이 사진은 한 아마추어 연구자가 보내온 것이라고 한다. 제 근대 군함은 양무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불과 10여 년 안팎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논문에 불과했는데 논문을 보충할 수 있는 그 자료를 한 독재가가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양모고 광주인데요. 이게 지금부터 16년 전에 전문 학자도 아닌 그는 어떻게 그 사진을 찾아냈던 것일까?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김재승 씨는 근대 해양사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 자료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양무호에 관해 알게 됐다고 한다. 1888년 영국 미드스버그에 있는 R 딕슨사라는 회사에서 만든 화물선인데 3,432톤, 적지 않은 크기의 화물선입니다. 당시로서는. 이 당시에 일본의 화물선의 크기가 평균 톤수가 불과 600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배를 1893년에 일본 정부, 일본 미쓰이 상사가 석탄 운반선으로 영국에서 사온 배입니다. 사와서 석탄 운반선을 썼는데 원래 영국에서 만들 때 이 화물선 이름은 파라스. 일본에 가져와 가지고 붙인 배 이름이 승리판입니다. 일본 발음으로 가츠다데마루라는. 원래 화물선으로 만들어진 배가 일본을 거쳐 대한제국의 군함으로 탈바꿈했다. 취재팀은 처음 배를 구입한 미쓰이 상사에 보관돼 있는 자료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미스의 상사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 배를 1894년 25만 엔에 구입해 석탄을 싣고 홍콩까지 운반하는 화물선으로 사용했다. 취재팀은 이 화물선을 대한제국에 판매하게 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게 어떤 책입니까? これはどういう議事録なんですか？水鉱山とか三越呉服店とか重役会、最終的な重役会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の明治36年、 미스의 상사 중역 회의록. 이 자료는 당시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던 중역 회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자료였다. 2月3日、 2월 3일 제6회 중력회. 예. 2月3日の項に、立丸売却の件というのがございまして、 이거를 팔아도 좋겠는가 하는 것을 가계를 했던 그런 これはもう 뜻입니까? 可決になってますよね。そうです。 はい、됐습니다. 완전히 결정되고 난 후에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게 그 기사인데 한번 좀 읽어봐 途 주시죠. 中ずっとこう読んでいただけますか？立丸売却の件可決。車線立丸は製造後15カ年を経過せるのみならず、本来郵便船にて積量を少なく単量を要することは多く、石炭船としては不適当につき、せっかく書いて捜索中のところ、幸いこの度韓国政府へ練習艦として売却の交渉成立候間、別紙条項の通り55万円をもって売却いたしたきこと。 취재팀은 이 자료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을 발견했다. 당시 미스의 상사는 하루에 석탄 43톤이라는 막대한 관리비 때문에 고민하던 중 대한제국에 팔게 돼서 무척 다행스럽게 여겼다. 처치 곤란이던 배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막대한 이득도 챙기게 됐다. 선체가 20만 원, 무장이 4만 원, 4만 엔. 그다음에 하얗고 신설 1만 엔. 그다음에 백기 장체가 2만 엔. 그다음에 인천 회항비가 1만 엔. 부조 수리 비품 장식 일체가 7만 엔. 그래서 합계 35만 원 엔. 9년간 사용하던 중고 화물선을 개조해 55만 엔에 팔게 된 것이다. 무려 20만 엔의 프리미엄까지 붙였다. 일개 무역회사가 한 나라의 정부를 상대로 군함을 판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취재팀은 일본 정부가 이 일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일본 외교문서에는 역시 군함 구입권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일본 정부는 미스의 상사로부터 이 계약 과정을 상세히 보고받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뒤늦게 가격 결정이 잘못됐음을 알고 계약 파기를 서두르던 대한제국 관리들의 움직임까지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55만 엔이란 군함 구입비는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 1903년 당시 국가 예산 규모를 알아보았다. 1년 국가 총 세출 예산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출 총계가 1,076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 정도 규모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군부 소관 예산이 나오는데요. 군부 소관 예산의 총계가 412만 3,580원이죠. 당시 환율이 2대1. 양무호 구입비 55만 엔은 우리 돈으로 110만 원이다. 대한제국은 국방 예산의 30%를 투자해 군함을 구입했던 것이다. 고정이 군함을
우리 갖고 싶어했던 욕망이 아주 강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당시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실 상당히 무리한 셈이었죠. 국내 여론 또한 좋지 않았다. 양모를 사기 5년 전인 1897년 독립신문은 사설을 통해 군함 구입을 반대했다. 국가 재정 상태를 무시하고 군함을 살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독립신문을 비롯한 각 신문들은 이 군함 구입을 반대했습니다. 군함보다는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더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종은 군함 구입을 재빠르게 추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국주의 열강들이 가지고 있는 배는 이 근대식 증기선입니다.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조선의 범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능을 지닌 배들이었습니다. 그런 배들이 이 강화 해안으로 몰려들자 전국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쭉 지켜본 고종은 군함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근대식 군함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고종의 나이 16세 때 그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병인양요 당시 경험한 서양 증기선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 배들은 크기에서부터 속도까지 조선의 범선을 압도했다. 이때 대원군은 전국에 특명을 내려 장인들을 불러 모았다. 신식 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당시 근대식 배에 관한 유일한 자료는 해국도지다. 청나라에서 들여온 이 책에는 기관을 장착하고 동력을 이용한 근대식 증기선에 관한 원리가 자세히 정리돼 있다. 특히 그림을 삽입해 배를 만들기에는 좋은 자료였다. 이 책을 토대로 배를 만들었다면 일단 증기의 원리를 알았을 것이고 근대식 증기선의 특징인 수레바퀴도 장착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 자료는 이 책을 썼다 하더라도 실제 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배 모양이나 성능에 관한 기록 역시 전해지는 것이 없다.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근대식 증기선,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취재팀은 그 배를 복원해 보기로 했다. 한선 전문가인 이원식 씨는 근대식 배라고는 하지만 한선의 기본 모양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금 이것은 이제 거북선입니다만은 이제 평선 얘기하게 되면 요 밑에를 얘기하는 거죠. 배 밑에를. 그 이후에는 아니고 이제 그러한 평선의 평조선 배에다가 밖에는 이제 철갑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다가 조각을 갖다가 쭉 붙이는. 그런데 전체 다 붙이는 게 아니고 물이 닿는 부분만 대게 붙이는 걸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됐습니다. 그 증기기관 타벤을 이용해서 이러한 수차를 돌리는 그 기계를 발명했고, 그걸 발명한 것을 바로 이제 이러한 외륜선에다가 도입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돛을 이용하고 또한 외륜을 이용해서 그런 외륜선 증기 외륜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취재팀은 한선의 기본 모양과 서양식 근대식 증기선인 외륜선 모양을 혼합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림 사파.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외국 잡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조각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거. 선체에는 동판을 입히고 돛은 한선의 기본 돛을 달았다. 배 양옆에는 수차를 달아 노를 대신했다. 증기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배인 만큼 연통도 필수 사항이다. 드디어 배가 완성됐다. 배가 완성되자 대원군은 노량진 앞 한강에 이 배를 띄우고 진수식을 가졌다. 그러나
1시간에 10여 보밖에 움직이지 않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전기선이라는 것은 고대 유체역학과 또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것을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고정은 대원군은 단순히 물을 끓여서 전기로 발생해서 추진력을 얻으면 배가 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필요한데 그런 엔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때 배와 함께 만들어진 근대식 무기 수레포 역시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어뢰였다. 이후 이 배는 강화도로 보내져 해군의 연습용 배로 사용하려 했다는데 실제 사용한 기록은 없다. 실패였다. 근대식 전기선을 만드는 일은 실패로 끝났다. 나이 16세에 고종은 우리 손으로 근대적인 군함을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군함에 대한 꿈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들 수 없다면 구입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듯 싶습니다. 이 금덩어리가 고종의 그런 생각을 대변해 줍니다. 고종은 이 양무호를 구입하기 20여 년 전인 1881년 이 왕실에 전해지던 금덩어리를 은밀히 군함 구입 비자금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이 손가락만 했다고도 하고 또 목침만한 크기였다고도 하던데 이 비자금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비자금과 함께 고종의 첫 번째 비밀 지령을 받은 사람은 승려 이동인이었다. 그러나 이동인은 군함 구입을 시작하기도 전에 암살당하고 만다. 누가 암살했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죽음은 군함 구입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외교 수완이 뛰어났던 이동인이 고종의 비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본은 알고 있었다. 막아야 했다. 조선이 근대식 군함을 갖는다는 것은 일본에게 큰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 측에서 봤을 때 국제 정세에 너무 밝아 이동인이가. 그럼 이동인은 방해 대상이죠. 일본에서는 이동인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자기들이 많이 투자를 했죠. 그런데 일본 내용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비춰봤을 때 이동인은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동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군함을 구입하려는 고종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고종의 비자금 또한 이동인과 함께 종적을 감춰버리고 말았다. 일본을 통한 군함 구입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고종은 독일과의 교섭을 시도했다. 인천에 들어와 있던 독일 무역회사 세창양행에 조심스럽게 군함 구입을 문의한 것이다. 그러나 세창양행 측은 구입 문의를 묵살해버렸다. 그런데 이 교섭 내용 또한 일본 정부에 그대로 보고되고 있었다. 화물선 창룡호 현이코를 세창양행의 차관으로서 배를 팔았습니다만은 조선 정부가 그 배의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고 있었어요. 그런 마당에 군함을 달라니까 배값을 받을 길이 막연하니까 협조를 안 한 겁니다. 군함을 구입하려는 고종의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고종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영국에 구입 문의를 시작했다. 당시 영국과는 정식 외교 관계가 수립돼 있었고 해군과 군함 보유 상태도 최고였다. 이번에는 평양 일대 탄광 채굴권을 대가로 제시했다. 그러나 영국 역시 선뜻 군함을 팔지 못했다.
일본이 이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이 군함을 갖는 것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군함은 이 조선을 강점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모든 첩보망을 총동원해서 군함 구입을 원천봉쇄합니다. 하지만 고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1893년에 조선이 영국에 보낸 문서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에 1년 동안 받는 보수는 5,000원. 영국 해군 교관을 파견해 달라는 문서입니다. 영국 해군 교관을 영입해서 근대적인 해군을 양성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1893년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최초의 해군사관학교보다 53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그동안 최초의 해군사관학교는 1946년 해군병학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종이 세운 최초의 근대적인 해군사관학교,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고종의 군함 구입 요청에 답변하지 못했던 영국은 서둘러 해군 교관을 파견했다. 당시 조선과 영국 간에는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영국 총영사관이 주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것은 서울에 있는 영국 총영사관입니다. 국왕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영국 정부가 계속 거절만 하고 있으면은 영국이 대조선에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활동에 대단한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영국이 조선 정부가 요구하는 그 요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온 것이 군함을 움직일 인재를 양성을 먼저 해야 된다. 이때 교관으로 파견됐던 영국 해군 대위 코렐의 수기에 따르면 당시 해군 사관학교는 강화에 설립돼 있었고 생도는 모두 160명이었다. 취재팀은 해군 측과 함께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강화도 해군 사관학교 터를 찾아보기로 했다. 확인 작업은 강화의 원로급 노인들을 취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100년 전의 일을 확인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250번지. 예, 그 바로 이 가옥을 건물입니다. 끝내게 돼요. 예, 그 바로 요 건물입니다. 그거죠? 예, 이 건물입니다. 요 건물. 그리고 이 집 강화 문화원 전문위원으로 강화의 역사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이호경 씨 역시 해군 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1,000원을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그걸 해군 간대는 모르겠고 그 육군 간대는 저 이동희 선생이 이제 여기 연대장으로 나서 있었으니까 예. 그 양반 간대는 이제 그 문헌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의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요 건물이 요 산세로 봐가지고 지금 저 어디에 해당됩니까? 요 사진이 요 사진 찍은 것이 지금부터 104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104년 전. 이 사진은 코렐 대위의 회고록 속에서 찾아낸 사진이다. 해군 사관 생도들의 단체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들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해군 사관학교인 셈이다. 이거가 저기 그거 이거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까? 사진 한 장으로 그 위치를 찾는 건 어려운 작업이었다. 성공회 신도회장을 지낸 올해 80의 김옥룡 씨가 확인 작업에 합류했다. 그런데 그는 뜻밖에도 어린 시절에 들었던 해군과 관련된 목격담 하나를 전해주었다. 훈련을 했다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은 뭔가 그 부하 노인들 얘기는 그 뭔가 그 무슨 저 돛대를 저 뭔가 그 나무 흡수감이 미끄러내서 거기서 이제 올라갔다 내렸다 무슨 훈련을 했다 그러는데 그 장소가 가능하죠. 해군 그 범선 교육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 올라갔다 내렸다 훈련을 했다고 그 노인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다 자세한 얘기를 그분은 못 기억지 않습니까? 그렇지. 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위치가 이 산세로 봐가지고 어딥니까? 요 강화도 요게 코렐데이가 자기가 사진기 가져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산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강화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두 노인들은 머리를 맞대고 코렐대유의 사진을 해석해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가까스로 찾아낸 곳이 갑고진. 갑고진 부근의 산세와 비슷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갑고진 맞습니까? 네, 갑고진 그거 틀리는데 아니 가서 이제 보시면 알아요. 꼭 가져가가지고. 이게 누가 옛날 성터고 여기 누가 계신데 여기 누가 겠는데 그 사진을 노인들 말씀대로 그 훈련을 했다는데 지금 저 안이라니까. 그래, 저 안쪽이 쪽이라니까 저 안쪽에 아마 건물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사진을 요 언덕에서 사진 속의 풍경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 리가 없다. 더구나 사진을 찍는 위치에 따라 같은 장소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요 건물 위치가 지금 여기란 얘기죠. 여기 아니면 네. 다리 제 견적에 저쪽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산세가 여기 짱은 아니거든요. 몇 군데를 옮겨 다닌 끝에 가장 닮은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다. 지금 저 양반 있는 예, 지금 저 양반 저 앞에 있는 사진 속의 모양과 비슷하긴 한데 바로 여기다라고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먼저 현장을 가본 이호경 씨가 돌멩이들을 들고 왔다. 1893년 봄이. 그게 서해야 뭐 고급자기도 여기 나오거든. 그게 감이도 100년 전 이곳은 바닷가 갯벌이었다. 조선 정부는 이곳에 사관학교 건물을 새로 짓고 생도들을 훈련시킨 것이다. 사진 속의 현장과 맞아떨어지는 그곳엔 건물을 세웠던 주춧돌과 기왓장이 아직 남아 있었다. 여기 증거가 다 나오지. 이 전돌이 이렇게 많지가 이곳이 과연 해군 사관학교가 있었던 자리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했다. 참가했던 모든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다. 김포의 속후 강화대교를 건너면서 오른쪽 수병을 양성하기엔 안성맞춤인 곳이다. 그리고 이섭정이 원래 용이 지금 여기다 옮겨놨는데 원래는 이섭정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드디어 참가자들은 이곳이 해군 사관학교 터임을 확인했다. 100년 동안 잊혀졌던 역사의 현장이다. 여기 40-50년 전만 해도요. 취재팀은 당시 영국 교관들이 살았던 사택도 확인해 보기로 했다. 6.25 후까지도 그러면 강화군 관청리에 남아있는 이 사택은 아직도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영국인 교관 코렐 대위와 영어 교육을 담당했던 하사관 허치스는 1년 동안 이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다. 그리고 여기는 여 밑에 집. 그리고 요 나무가 이거네. 네. 요 나무가 요거네. 네, 맞아. 이 대들보가 이거란 얘기네. 그래. 요거네. 숙제 그대로 여기 그거고. 그 다음에 돌은 그대로인가 봐요. 네, 돌은 그대로네. 그대로. 그다음에 여기 좀 작잖아요. 요 돌이. 요 돌이 좀 작잖아요. 요 밑은 꺼져서 그렇네. 좀 작네요. 요 그냥 그대로 맞네 여기. 그러니까 콜렐 대회가. 그러나 이 학교는 1회 졸업생도 배출하지 못하고 단 1년 만에 문을 닫고 만다. 교관들은 영국으로 귀국했고 집은 성공회에서 사들여 지금에 이르고 있었다. 고종은 의욕적으로 해군 사관학교를 시작했다. 그러나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조선 전역에 군사행동 금지령을 내렸고 이 때문에 해군 사관학교도 폐쇄됐다. 160명의 생도들은 육군으로 편입됐다. 당시로선 최첨단 교육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게 되면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거나 경제 식민지화 시키는데 엄청난 장애 인물들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 정책입니다. 강화도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해군사관학교는 불과 1년 만에 문을 닫고 맙니다. 군함 구입은 둘째치고 군인을 양성하겠다는 것조차
일본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방해 공작을 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 뒤 군함 한 척이 인천항으로 들어옵니다. 3,400톤급 전기선 양무호. 군함 한 척 없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종의 결단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이 양무호의 실제 모습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양무호가 만들어진 것은 1888년. 당시만 해도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선은 전체 건조 선박의 35% 수준에 불과했다. 전기선 건조는 초보 단계였던 것이다. 그 때문인지 영국이나 일본 어디서도 이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없었다. 다만 양무호의 크기만이 전해질 뿐이다. 배길이 105m, 높이 8.3m, 그리고 배 폭이 12.5m다. 그렇다면 이만한 크기의 배는 실제 어떤 모습일까? 취재팀은 이와 비슷한 크기의 배를 찾아 비교해 보기로 했다. 양무호가 원래 그 12.5노트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9노트밖에 안 나왔어요. 제 뒤에 보이고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가 양무호하고 크기와 거의 유사한 선박 중에 하나입니다. 양무호는 배 길이가 105m입니다. 그리고 배의 폭은 12.5m. 뒤에 보이고 있는 이 한나라호가 102m에 선폭이 15m. 대개 유사한 크기의 선박입니다. 톤수로서 얘기한다면 양무호는 3,445톤입니다만 여기에 보이고 있는 이 한나라호가 3,600톤으로 거의 유사한 크기의 선박이기 때문에 양무호를 여러분이 상상하실 때 이 배와 거의 크기가 유사한 선박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크기는 확인됐지만 배에 장착된 각종 기관은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이번에는 양무호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일본 배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갑판 위 구조물과 선실의 모양새가 현대식 배와는 다르다. 방향을 잡는 키와 위치를 확인하는 계기판 등 첨단 전자장치로 가득한 요즘 배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을 점검한 채 복원 작업에 착수했다. 양무호의 선체 모양은 사진을 참고해 앞뒤로 2개의 돛을 달았고 연기가 빠져나가는 연통이 가운데 배치된다. 호의 위치도 결정됐다. 양무호에 장착되어 있는 적성호의 부식 대포는 8cm짜리의 대포입니다. 이 배에다가 선수의 좌우의 각 두문, 선미의 좌우의 각 두문 8문에 8cm 포 8문을 장착을 하고 함교에 지금 함교가 이 배는 화물선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전면에 보이고 있는 마스터가 있는 부분이 함교가 되겠습니다만 함교 좌우에 40mm 기관포를 2문씩 4문, 개 14문에 무장을 해서 양무호의 포는 일본에서 개조할 때 장착된 것이다. 처음 만들어질 당시는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포가 없었다. 드디어 대한제국 최초의 군함 양무호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드디어 고종의 원대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고
대포를 장착해서 유사시엔 언제든지 전투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원했던 군함을 구입했건만 2년 뒤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도 했고 7년 뒤엔 나라가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 양무호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대한제국은 이 배를 어떻게 사용했던 걸까요? 이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양무호에 승선했던 유일한 조선인으로 알려져 있던 신순성 씨. 황성신문에 따르면 신순성 씨는 최초의 양무호 선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신순성 씨의 행적을 통해서 양무호의 항해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양무호의 선장이라면 근대식 해군 교육을 받은 사람임이 틀림없다. 그 여기 있는 이 기록은 그 어떤 내용의 기록입니까? これはどういう記録が入ってるんですか？はい、1897年の9月に入学した韓国の留学生5名のうちですね、2名は7月に卒業した。で残る1名は12月に卒業した。 한국 유학생이 당시 조선은 5명을 관비 유학생으로 이 학교에 입학시켰는데 졸업생 명단에 신순성이란 이름은 빠져 있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을 선장으로 임명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신순성이라는 이름은 여기는 안 나오는군요. 名前は出てませんね。新さん。名前は出てませんね。 예. 이번에는 다른 서류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신순성에 관한 기록이 불투명해지면 양무호 항해 일지도 찾을 수 없게 된다. 양무호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그가 쥐고 있었다.ありましたね。 관계자가 다시 찾아온 자료엔 신순성의 이름이 있었다. 왜 다른 유학생들과는 달리 뒤늦게 졸업했던 것일까? 신순성이라는 사람이 이 학교를 졸업한 것이 맞습니까? そしたらこの人はやはりこの学校を卒業したんですね。実習してますから、多分卒業したと思います。確実に卒業したと思います。 확실하게 아마 졸업을 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かつ成績のよろしきをもって特に賞品を与えられる。 특히 성적이 우수해서 학교에서 주는 상들을 많이 받았대요. 일단 첫 번째 의문은 풀렸다. 신순성은 우수한 성적으로 근대식 해양 교육을 마쳤다. 일본에서의 기록은 이것이 전부였다. 양무호의 구입과 때맞춰 졸업하게 된 신순성은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선장 임명을 받고 귀국했던 것이다. 취재팀은 신순성 씨의 후손을 찾아보기로 했다. 후손들은 무언가 알고 있을지 모른다. 그의 아들 신태범 씨는 아버지가 남긴 몇 가지 자료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 졸업장이 대일본 제국
관립 상선 학교에 있어 한국 유학생 수업 규정에 의거해서 항해학의 수업을 마쳐서 여기 이것을 증언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장이죠. 여기서 신태범 씨가 갖고 있는 자료 속에는 일본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졸업장과 우등상장이 있었다. 이거는 졸업하시기 전에, 졸업하시기 1년 전이네. 1년 전에 일본이 참전한 북진사변이라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청국 정부를 천지로 상륙해서 할 적에 거기 참전했을 적에 그때 일본 해군 배 아마 실습병일 거예요. 승선해서 그때 공적이 있다고 한 이게 증서입니다. 종군 기장. 그래서 그때 상여금 30원을 탄 증서가 상여금 30원. 그러나 양무호 관련 자료는 사진 한 장뿐이었다. 신태범 씨는 아버지가 양무호를 운항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내가 듣기에는 양무호에서 근무하신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르겠어요. 어떻게 형식상 그래도 한국에 해군 사관이 있어야지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양무호를 움직이고 있던 것은 일본인 선원들이었고 아버님께서는 거기 근무하신 일이 없는 것 같이 나는 듣고 있습니다. 양무호에 근무한 기록은 없고 광제호의 항해사로 활동했던 당시의 사진들만이 남아 있었다. 광제호는 1904년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에 발주해 들여온 근대식 군함이었다. 그러나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자 조선 총독부의 등대 순시선으로 전락해버린 배였다. 대한제국 두 번째 근대식 군함이었던 이 배의 역사와 함께 신순성도 해군 장교가 아닌 일반 상선의 항해사로 일생을 마감해야 했다. 내가 짐작하기에는 그 젊어서 대한제국의 해군을 창설해 보겠다는 웅지를 가지고 해외 거정 나갔었다가 결국은 그런 처참하고 불행한 결과가 됐을 적에 심중에는 아마 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참 울적한 감정이 가지고 계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신태범 씨는 지금도 아버지가 남겨놓은 광제호의 태극기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한일 합방으로 더 이상 태극기를 달지 못하게 되자 평생을 몰래 숨겨두었던 태극기였다. 그렇다면 1903년 인천항에 입항했던 양무호는 어떻게 된 것일까? 취재팀은 당시 자료를 찾던 중 1907년 황성신문에서 한 가지 기사를 발견했다. 양무호에서 해원 양성을 위해 수기생을 모집한다는 기사였다. 그러면 일본 쪽 기록은 어떤가? 1904년 러일 전쟁 당시 9차례나 참가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 대한제국의 군함이 어떻게 러일 전쟁에 참가한 것일까? 조선 정부에서는 이 군함을 인수를 했지만은 운항 유지비를 댈 수 없기 때문에 그 배를 인천에 장기 개선해놓고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1904년 2월 달에 노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당시 일본 해군에서 파견 나와 있던 도야마 해군 소자가 그 배 감독으로 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노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양무호를 일본으로 끌고 가가지고 일본에서 개조 공사를 해서 노일 전쟁에 일본 연합 함대의 수송선으로 이 배를 활용을 했어요.
결국 최초의 군함 양무호는 우리의 해상 방위를 위해 단 한 번도 출항한 기록이 없었다. 고종이 나라의 사활을 걸고 구입한 배였지만 양무호는 나라의 운명과 함께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된 것이다. 양무호는 구입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4만엔에 다시 일본에 매각됐고 1916년 석탄을 싣고 싱가포르로 가던 중 동진아해에서 침몰했다. 55만엔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산 최초의 군함. 고종은 이것만 있으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과는 한낱 고철더미,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군함을 운항할 군인도 또 군함을 관리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배만 들여오고 만 것입니다. 그토록 열망하던 군함을 도입한 뒤 고종은 대한제국의 패망을 지켜본 비운의 황제가 되고 맙니다. 당시 군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고종의 판단은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기 몇 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종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근대식 군함 양무호의 비극적인 운명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군함이 필요하다는 고종의 꿈은 오늘날 우리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